가난한 외국인 미혼모라고 다들 저를 손가락질했죠. 다리가 부서질 것 같았지만 아가들을 위해 멈출 수 없었어요. 빈털터리에서 국민 영웅까지 가족과 함께 이뤄온 제 기적 같은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서울의 겨울바람은 마치 잘 갈린 칼날 같습니다. 코끝이 떨어져 나갈 것 같은 이 추위는 제가 평생 살아온 안달루시아의 태양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지금 저는 낡은 빌라의 우풍센 창문 아래서 몸을 웅크리고 있습니다. 통장 잔고는 2만 원이 전부이고 당장 내일 먹을 쌀도 떨어져 갑니다. 3년 전 세비야의 광장에서 붉은 드레스를 입고 발을 구르던 루시아는 이제 없습니다. 의사는 제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말을 했었죠. 루시아 씨, 당신의 골반뼈는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춤은커녕 걷는 것도 기적일 겁니다. 그리고 충격으로 자궁 내막이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손상되었어요. 아이는 평생 가질 수 없습니다. 26살, 인생의 정점에서 저는 그렇게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배를 보세요. 불가능이라던 생명이, 그것도 2개의 심장이 제 안에서 뛰고 있습니다. 연락이 끊긴 남자를 찾아 지구 반대편으로 날아온 미혼모, 다리를 저는 장애인, 빈털터리 외국인. 사람들은 저를 보며 혀를 찹니다.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이 기적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저는 악마와도 거래했을 테니까요. 본 영상은 스토리를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은 구독자님께 큰 행운을 드립니다.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 이름은 루시아입니다. 정열의 나라 스페인, 그 중에서도 플라멩코의 심장이라 불리는 세비야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무명 기타리스트였고 어머니는 시장에서 오렌지를 팔았습니다. 가난했지만 우리 집에는 늘 음악과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걸음마보다 탭을 먼저 배웠습니다. 15살에 이미 지역 축제의 무대에 섰고 20살에는 세비야 국립무용단의 솔리스트가 되었습니다. 무대 위 조명이 켜지고 기타 선율이 흐르면 저는 세상의 주인이었습니다. 발을 구를 때마다 바닥이 울리고 관객들의 환호성이 터져 나오면 심장이 터질 것 같은 희열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신은 인간이 너무 행복해하는 꼴을 못 보는 걸까요? 2023년 여름 제 인생을 바꾼 그날이 찾아왔습니다. 야외 공연장의 무대는 낡았고 관리 소홀로 바닥나무가 들떠 있었습니다. 하필이면 가장 격렬한 회전 동작을 하던 순간 굽이 나무 틈에 끼었고 저는 중심을 잃고 무대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3m 아래 콘크리트 바닥. 둔탁한 소리와 함께 허리 아래로 끔찍한 통증이 번개처럼 지나갔습니다. 눈을 떴을 때는 병원의 하얀 천장뿐이었습니다. 진단명은 골반 복합골절 및 척추 신경 손상. 수술은 10시간 넘게 이어졌지만 결과는 절망적이었습니다. 춤은 영원히 불가능하다는 것, 그리고 사고의 충격과 합병증으로 조기, 폐경에 가까운 난소 기능 저하가 왔다는 것, 여자가 아니게 된 느낌이었습니다. 춤을 추지 못하는 저는 날개 잃은 새나 다름없었고 아이를 갖지 못한다는 건 미래를 빼앗긴 기분이었습니다. 퇴원 후 저는 방 안에 틀어박혔습니다. 창밖으로 들려오는 캐스터네츠 소리가 저주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머니가 문 밖에서 우시는 소리를 들으며 저도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습니다. 그렇게 1년을 시체처럼 살았습니다. 그 남자를 만난 건 재활 치료를 위해 억지로 나갔던 공원에서였습니다. 휠체어 바퀴가 보도블록 틈에 끼어 쩔쩔매고 있을 때 누군가 뒤에서 묵묵히 밀어주었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검은 머리의 동양인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선한 눈매, 굳게 담은 입술. 그는 한국에서 온 목수 한도윤이라고 했습니다. 스페인의 고건축을 배우러 왔다가 잠시 쉬고 있다고 했죠. 괜찮아요? 혼자 힘들면 도와달라고 말해요. 서툰 스페인어였지만 그 목소리가 묘하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도윤 씨는 매일 같은 시간 공원에 나타났습니다. 처음에는 목례만 하던 사이가 벤치에 나란히 앉아 샌드위치를 나눠 먹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는 말이 많지 않았지만 제 이야기를 잘 들어주었습니다. 제가 춤을 잃고 얼마나 절망했는지,
불임 판정을 받고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털어놓았을 때 그는 제 손을 가만히 잡아주었습니다. 루시아, 춤을 못 춘다고 당신의 열정이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아이가 없어도 당신은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요. 내가 당신의 관객이 되어줄게요. 그의 투박한 손에는 굳은 살이 박여 있었지만 그 온기만큼은 세상 어떤 비단보다 부드러웠습니다. 우리는 사랑에 빠졌습니다. 도윤 씨는 제게 걷는 법을 다시 가르쳐 주었습니다. 제가 비틀거릴 때마다 단단한 어깨를 내어주었고 통증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밤에는 서툰 솜씨로 기타를 쳐주었습니다. 한국에는 정이라는 게 있어.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마음 같은 거. 나한테는 루시아가 그래. 그는 저를 한국으로 데려가고 싶어 했습니다. 우리 어머니한테 인사시키고 싶어. 조금 무뚝뚝하시지만 널 좋아하실 거야. 한국 가서 작은 공방 하나 차리고 우리 둘이 살자. 행복했습니다. 잃어버린 줄 알았던 빛이 다시 제 인생에 비추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도윤 씨의 비자 문제와 집안일이 겹치면서 그는 급하게 한국으로 먼저 들어가야 했습니다. 딱 2달만 기다려. 정리하고 바로 데리러 올게. 비행기 표랑 생활비는 내가 매달 보낼게. 공항에서 그는 제 손에 낡은 묵주 반지를 끼워주며 약속했습니다. 저는 그를 믿었습니다. 제 인생을 구원해준 사람이니까요. 그러나 2달이 지나도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걸어도 없는 번호라는 안내음만 나올 뿐이었습니다. SNS도 메신저도 모두 끊겼습니다. 처음에는 사고가 났나 걱정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불안은 의심으로 변해갔습니다. 장애인인 내가 짐스러웠나? 한국 가족들이 반대해서 마음이 변했나? 주변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동양 남자한테 속은 거야. 잊어버려. 배신감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다시 버림받았다는 생각에 저는 매일 밤을 술로 지새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속이 뒤집어질 듯 울렁거리고 몸이 으슬으슬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독감인 줄 알고 병원을 찾았습니다. 혈액 검사를 한 의사는 믿을 수 없는 표정으로 저를 불렀습니다. 루시아 씨 임신입니다. 그것도 쌍둥이네요. 네. 저는 헛웃음을 쳤습니다. 무슨 농담을 하세요? 저는 불임 판정을 받았다고요. 2년 전 차트를 보세요. 의사는 고개를 저으며 초음파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의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지만 여기 보세요. 2개의 심장 소리가 들리죠? 1%도 안 되는 확률을 뚫고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쿵.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도윤 씨가 떠난 지 3개월. 뱃속의 아이는 분명 그의 아이였습니다. 기쁨보다는 공포가 앞섰습니다. 연락도 안 되는 남자의 아이를 걷기도 힘든 몸으로 어떻게 키운단 말인가. 지워야 하나? 하지만 화면 속에서 콩닥거리는 작은 점들을 보는 순간 저는 알 수 없는 힘에 이끌렸습니다. 4년 전 의사가 말했던 절대 불가능을 깨고 찾아온 생명. 이건 신의 계시였습니다. 결심이 섰습니다. 한국으로 가자. 도윤 씨를 찾아야 한다. 그가 나를 버렸다 해도 적어도 이 아이들의 존재는 알려야 한다. 만약 그가 거절한다면 그때는 내 손으로 멱살이라도 잡고 양육비라도 받아낼 것이다. 저는 어머니가 남겨주신 플라멩코 드레스와 구두를 팔았습니다. 집 보증금을 빼고 남은 세간살이를 모두 처분했습니다. 2025년 1월 저는 임신 5개월의 몸으로 마드리드발 인천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14시간의 비행은 고문이었습니다. 좁은 좌석에서 다리는 퉁퉁 부어올랐고 허리 통증 때문에 식은땀이 비 오듯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뱃속의 아가들에게 속삭였습니다. 조금만 참아. 아빠 찾으러 가는 거야.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한국은 영하 10도의 혹한이었습니다. 스페인의 겨울과는 비교도 안 되는 칼바람에 숨이 턱 막혔습니다. 얇은 코트 하나만 걸친 채 공항 밖으로 나왔을 때 저는 길 잃은 어린아이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가진 것은 도윤 씨가 예전에 적어준 낡은 주소지 하나. 서울시 성북구. 택시를 탔습니다. 기사님은 백미러로 저를 힐끔거리며 물었습니다. 외국분이신데 만삭이네. 남편분 만나러 가요? 저는 서툰 한국어로 대답했습니다. 네. 남편.
만나러 가요. 서울의 골목길은 미로 같았습니다. 언덕을 오르고 또 올라 도착한 곳은 낡은 기와집이었습니다. 대문 앞에 서자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혹시 그가 다른 여자와 있는 건 아닐까? 아니면 나를 모른 척하면 어쩌지? 떨리는 손으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한참 뒤 누구세요? 하는 날카로운 목소리와 함께 대문이 열렸습니다. 뽀글거리는 파마머리에 화려한 꽃무늬 바지를 입은 중년 여성이 나왔습니다. 도윤 씨의 어머니셨습니다. 사진으로만 봤던 얼굴. 누구야? 외국 사람인데? 어머니는 경계하는 눈빛으로 저를 훑어보셨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루시아예요. 도윤 씨, 친구. 어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루시아? 스페인? 그때였습니다. 안방 문이 열리고 누군가 기어 나왔습니다. 네, 걸어 나온 게 아니라 기어 나왔습니다. 깡마른 몸에 덥수룩한 수염, 초점 없는 눈동자. 도윤 씨였습니다. 루시아? 그가 쉰 목소리로 저를 불렀습니다. 저는 비명을 지르며 그에게 달려가 주저앉았습니다. 도윤 씨, 왜 이래요? 이게 무슨 꼴이에요? 그는 저를 보고 믿을 수 없다는 듯 손을 뻗었습니다. 손이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얘가 한국 오자마자 공사장에서 떨어졌어. 척추를 다쳐서 2달을 못 깨어났어. 깨어나서도 하반신 마비가 와서. 오해가 풀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가 저를 버린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겪었던 고통을 그도 똑같이 겪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의 목을 끌어안고 펑펑 울었습니다. 바보야. 바보야. 난 당신이 날 버린 줄 알고. 도윤 씨도 제 어깨에 얼굴을 묻고 오열했습니다. 미안해. 연락할 방법이 없었어. 널 볼 면목이 없어서. 짐이 되기 싫어서. 그러다 그가 제 부른 배를 발견했습니다. 루시아. 그 배는 당신 아이예요. 쌍둥이래요. 의사가 기적이래요. 그 말을 들은 도윤 씨는 소리 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옆에 서 있던 어머니는 충격을 받은 듯 벽을 짚으셨습니다. 뭐라고? 쌍둥이? 내 아들 핏줄이라고. 어머니는 털썩 주저앉아 땅을 치셨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아들은 반병신이 되고 며느리는 외국인의 만삭이라니. 이걸 어쩌면 좋아. 상황은 기가 막혔습니다. 좁은 단칸방, 환자인 남편, 만삭의 외국인 며느리, 그리고 억척스러운 시어머니. 가난과 불행이 종합 선물 세트처럼 모여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처음에 저를 탐탁지 않아 하셨습니다. 어디서 근본도 모르는 게 들어와서 밥만 축낸다며 구박도 하셨죠. 하지만 좁은 방에서 살을 맞대고 지내면서 우리는 조금씩 가족이 되어갔습니다. 제가 도윤 씨의 대소변을 받아내고 굳은 다리를 주무르는 모습을 보며 어머니의 눈빛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 제가 입덧 때문에 화장실에서 구역질을 하고 나오는데 식탁 위에 따뜻한 숭늉 한 그릇이 놓여 있었습니다. 빈속에 토하면 위 상한다. 마셔라. 어머니가 퉁명스럽게 던진 한마디에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 따뜻한 숭늉 맛을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도윤 씨의 병원비와 생활비로 빚은 늘어만 갔고 쌀독은 바닥을 보였습니다. 저는 만삭의 몸으로 인형 눈붙이기 부업을 시작했습니다. 하루 종일 고개를 숙이고 일하면 목과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지만 뱃속의 아가들을 위해 멈출 수 없었습니다. 도윤 씨는 그런 저를 보며 매일 미안해했습니다. 내가 널 행복하게 해준다고 데려와 놓고 고생만 시키네. 저는 웃으며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야. 우리가 함께 있잖아. 그게 행복이야. 시간은 흘러 어느덧 1월 1일 새해가 밝았습니다. 예정일이 한 달 남았지만 배는 이미 터질 듯 불렀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경고했습니다. 산모님 골반 상태가 너무 안 좋아요. 게다가 쌍둥이라 자궁 파열 위험이 있습니다. 제왕절개 날짜를 잡아야 하는데 수술비는 마련되셨나요? 수술비 300만 원. 당장 3만 원도 없는 우리에게는 천문학적인 돈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시장에서 장사를 하며 한 푼 두 푼 모으셨지만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저는 밤마다 배를 쓰다듬으며 기도했습니다. 아가들아, 제발 건강하게만 나와다오. 돈은 엄마가 어떻게든 마련해 볼게. 그러나 운명은 우리를 벼랑 끝으로 몰아세웠습니다. 그날 밤 갑자기 밖에서 쾅쾅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빚쟁이들이었습니다. 한도윤 나와. 돈 갚아야지 20면 다야. 그들은 문을 발로 차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도윤 씨가 기어가서 빌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아내가 곧 출산해요. 하지만 그들은 막무가내였습니다. 집 안집기를 부수고 난동을 피웠습니다. 공포에 질린 저는 구석에 웅크리고 떨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저를 밀쳤고 저는 중심을 잃고 뒤로 넘어졌습니다. 악! 비명과 함께 배에 엄청난 충격이 가해졌습니다. 뜨거운 무언가가 다리 사이로 흘러내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양수가 터진 겁니다. 아니, 양수만이 아니었습니다. 붉은 선혈이 바닥을 적시기 시작했습니다. 루시아, 안 돼. 도윤 씨의 절규가 들렸습니다. 빚쟁이들도 당황했는지 멈칫했습니다. 배가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눈앞이 하얘지고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안 돼. 내 아기들. 아직 안 돼. 흐릿해지는 의식 속에서 시어머니가 부엌칼을 들고 뛰어오시는 게 보였습니다. 이 짐승만도 못한 놈들아. 내 며느리 건드리면 다 죽여버릴 거야. 119 불러. 당장. 어머니의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저는 바닥에 누워 천장의 낡은 전등을 바라보았습니다. 깜빡깜빡. 마치 제 생명줄처럼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아가들아, 미안해. 엄마가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제 의식은 점점 깊은 어둠 속으로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과연 저는 이 지옥에서 살아나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 쌍둥이들은 세상의 빛을 볼 수 있을까요? 차가운 바닥의 냉기가 뼛속까지 스며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윤 씨의 손을 잡으려 손을 뻗었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제 세상은 암전되었습니다. 삐, 삐, 삐. 규칙적인 기계음이 들려왔습니다.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보인 것은 하얀 천장이 아니라 저를 내려다보고 있는 붉은 충혈된 눈동자들이었습니다. 도윤 씨와 어머니였습니다. 제가 눈을 깜빡이자 도윤 씨가 쉰 목소리로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루시아, 정신이 들어? 나 알아보겠어? 그의 손은 제 손을 으스러지도록 꽉 잡고 있었고 굵은 눈물방울이 제 손등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살아있구나. 내가 아직 살아있구나. 그 안도감도 잠시 뱃속이 텅 빈 느낌에 소스라치게 놀라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아기는, 우리 아기들은요? 배가 찢어지는 듯한 통증에 다시 비명을 지르며 누웠습니다. 어머니가 퉁퉁 부은 눈으로 다가와 제 이마에 땀을 닦아주셨습니다. 살았다. 둘 다 살았어. 아들 하나, 딸 하나다. 칠삭둥이라 인큐베이터에 들어갔지만 의사 선생이 생명력이 질긴 놈들이라 걱정 말라더라.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참고 있던 숨을 토해내며 흐느꼈습니다. 신이시여 감사합니다. 이 비천한 목숨을 거두지 않으시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안도감 뒤에 따라온 현실은 너무나 차가웠습니다. 응급수술비와 두 아이의 인큐베이터 비용. 당장 밥 굶는 우리에게 그것은 감당할 수 없는 빚더미였습니다. 일주일 뒤 저는 퇴원했습니다. 아이들은 병원에 남겨둔 채였습니다. 병원비 낼 돈이 없어 각서를 쓰고 겨우 몸만 빠져나온 것입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 도윤 씨는 휠체어 위에서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미안해. 내가 죄인이야. 내 새끼들 병원비 하나 못 대주는 못난 놈이라. 어머니는 그런 아들의 등을 말없이 쓸어내리셨습니다. 텅 빈 방, 아이들이 있어야 할 자리에 놓인 차가운 냉기만이 우리를 반겼습니다. 빚쟁이들이 휩쓸고 간 집은 처참했습니다. 깨진 그릇 조각들은 치워졌지만 벽지에 남은 발자국들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몸조리할 새도 없이 일자리를 찾아 나섰습니다. 어머니가 시장에서 생선을 팔아 겨우겨우 입에 풀칠은 하고 있었지만 아이들을 데려오려면 그리고 그 무시무시한 빚을 갚으려면 큰 돈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한국말이 서툰 외국인, 그것도 다리를 절뚝거리는 장애가 있는 여자를 써주는 곳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식당 설거지 자리를 구하러 갔다가 재수 없다며 소금을 맞고 쫓겨나기도 했고, 전단지 아르바이트를 하려 해도 말귀 못 알아듣는다며 문전박대당하기 일쑤였습니다. 서울의 거리는 화려했지만 저에게는 철옹성 같았습니다. 쇼윈도에 비친 제 모습은 초라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 낡은 코트, 절뚝거리는 걸음걸이. 한때 세비야의 무대를 호령하던 무용수 루시아는 온데간데 없고 그저 가난에 찌든 이방인만 남아있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앉아 퉁퉁 부은 다리를 주무르며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도윤 씨에게 짐이 되기 싫어서, 아이들에게 부끄러운 엄마가 되기 싫어서 나왔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익숙한 리듬이 들려왔습니다. 타탁탁 타닥. 구두굽 소리. 근처 문화센터에서 들려오는 소리였습니다. 홀린 듯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사람들이 춤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플라멩코였습니다. 하지만 강사는 박자를 놓치고 있었고 학생들의 동작은 엉성했습니다. 제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다. 내가 제일 잘하는 것. 내가 유일하게 숨 쉴 수 있는 것. 저는 무작정 문화센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카운터에 있는 직원에게 서툰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저, 춤, 가르칠 수 있어요. 스페인에서 왔어요. 플라멩코, 진짜 알아요. 직원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니, 지금 강사님 계신데. 그리고 자격증 있어요? 한국말은 할 줄 알아요? 그때 안쪽에서 화려한 옷을 입은 중년 여성이 걸어 나왔습니다. 짙은 화장에 명품 스카프를 두른 이곳의 원장인 듯 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시끄럽게. 직원이 상황을 설명하자 원장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뭐? 춤을 가르쳐? 이 몸으로? 그녀의 시선이 제 다리에 꽂혔습니다. 경멸과 조롱이 섞인 눈빛. 아가씨, 여기는 동정심으로 취직시켜주는 곳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회원들은 수준이 높아서 본토에서 왔다고 다 좋아하는 거 아니라고. 꼴을 좀 보고 덤벼야지. 모멸감이 얼굴을 화끈거리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병원에 있는 아가들의 얼굴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낡은 캐스터네츠를 꺼냈습니다. 한 번만 봐주세요. 저 국립무용단 출신이에요. 다리는 아프지만 가르칠 수 있어요. 원장은 팔짱을 끼며 귀찮다는 듯 손을 저었습니다. 아, 됐으니까 나가요. 냄새나게 진짜. 그 순간 제 안에 무언가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욱신거리는 골반 통증을 무시하고 바닥을 세게 굴렀습니다. 쾅! 둔탁하지만 묵직한 소리가 로비에 울려 퍼졌습니다. 원장과 직원이 깜짝 놀라 쳐다봤습니다. 저는 캐스터네츠를 울리며 리듬을 탔습니다. 음악도 없었고 화려한 드레스도 없었습니다. 입고 있는 건 보풀인 낡은 니트와 통이 넓은 바지뿐. 하지만 제 눈빛만큼은 세비야의 태양처럼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타다닥 탕 타닥. 발놀림이 빨라질수록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왔습니다. 식은땀이 비오듯 흘러내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춤이 아니라 절규였습니다. 나를 무시하지 마라. 나는 살아있다. 나는 엄마다. 1분 남짓한 짧은 공연이 끝나고 저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원장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로비에 있던 몇몇 회원들이 웅성거리며 박수를 치려던 찰나 원장이 싸늘하게 말했습니다. 시끄러워 죽겠네. 경비 불러. 영업 방해로 신고하기 전에 당장 끌어내. 결국 저는 경비원에게 팔이 잡혀 짐짝처럼 밖으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무릎을 찧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혀를 차며 구경했습니다. 미친 여자인가 봐. 외국인이 술 취했나? 수군거림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억울함과 서러움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열심히 살아보려는 것뿐인데 왜 세상은 나에게만 이렇게 가혹한 건가. 절뚝거리며 집으로 돌아왔을 때 어머니가 대문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흙투성이가 된 제 옷과 까진 무릎을 보시더니 아무 말 없이 저를 부축해 방으로 데려가셨습니다. 따뜻한 물수건으로 상처를 닦아주시던 어머니가 투박한 손으로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고생했다. 밖에서 무슨 꼴을 당했든 너는 내 며느리고 내 새끼들 엄마다. 기죽지 마라. 방 구석에 누워있던 도윤 씨가 울먹이며 제 다리를 주물러 주었습니다. 루시야, 내가 죽일 놈이야. 내가 다리가 이래서 널 지켜주지도 못하고. 그날 밤 저는 도윤 씨 품에 안겨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이대로 무너지지 않겠다고. 정면 돌파가 안 된다면 다른 길을 찾겠다고. 다음 날부터 저는 전략을 바꿨습니다. 문화센터나 학원은 저를 받아주지 않으니 거리로 나가기로 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공원이나 광장에서 버스킹을 해서라도 돈을 벌 생각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장롱 깊숙한 곳에서 예전에 입으시던 붉은색 한복 치마를 꺼내주셨습니다. 이거라도 고쳐서 입어라. 내가 가져온 옷은 다 팔아먹었다며. 춤추는 사람은 옷이 날개라더라. 저는 밤새도록 한복 치마를 수선해 플라멩코 드레스 비슷하게 만들었습니다. 도윤 씨는 나무 토막을 깎아 간이 발판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바닥이 딱딱하면 발이 더 상해. 이거 깔고 해. 가족의 응원을 등에 업고 저는 다시 서울의 거리로 나갔습니다. 홍대 앞 젊음의 거리. 기타리스트도 가수도 없는 초라한 무대였지만 저는 휴대용 스피커 하나를 놓고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무관심하게 지나쳤습니다. 하지만 제가 혼신의 힘을 다해 발을 구르고 슬픔과 한이 서린 표정으로 허공을 응시하자 하나둘 발걸음을 멈추기 시작했습니다. 제 춤에는 기교를 뛰어넘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삶에 대한 처절한 몸부림이자 아이들을 살리겠다는 어미의 본능이었습니다. 고통 때문에 얼굴이 일그러지는 것조차 춤의 일부처럼 보였나 봅니다. 노래가 끝나자 몇몇 사람들이 환호하며 지폐를 던져주었습니다. 1,000원, 5,000원. 바구니에 쌓이는 돈을 보며 저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시련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제가 꽤 인기를 끌기 시작하자 그 구역을 관리한다는 깡패들이 나타났습니다. 험상궂게 생긴 남자들이 제 스피커를 발로 차고 돈 바구니를 엎어버렸습니다. 야, 누가 여기서 허락도 없이 장사하래? 자릿세 냈어? 그들은 저를 위협하며 밀쳤습니다. 제가 바닥에 쓰러지자 그들은 비웃으며 침을 뱉었습니다. 다리 병신 주제에 어디서 춤을 춘다고. 재수없게. 썩 꺼져. 주변에 있던 구경꾼들은 무서워서 아무도 도와주지 못했습니다. 저는 바닥에 흩어진 지폐들을 허겁지겁 주워 담았습니다. 아이들 분유값, 병원비. 단돈 1,000원이라도 제게는 생명줄이었습니다. 깡패 중 하나가 제 손을 밟았습니다. 아, 뼈가 으스러지는 고통에 비명이 터져나왔습니다. 이게 돈독이 올랐나. 줍지 마. 그때였습니다. 그 손때 누군가 고함을 지르며 휠체어를 탄 채 돌진해 왔습니다. 도윤 씨였습니다. 집에서 저를 마중 나오던 길에 이 광경을 목격한 것입니다. 도윤 씨는 휠체어로 깡패의 다리를 들이받았습니다. 내 아내한테 손대지 마. 깡패는 잠시 당황하더니 이내 코웃음을 쳤습니다. 뭐야, 이 병신 부부는? 가지가지한다 진짜. 깡패가 도윤 씨의 휠체어를 발로 걷어차 넘어뜨렸습니다. 도윤 씨가 바닥으로 굴러떨어졌습니다. 도윤 씨, 저는 아픈 다리를 끌고 그에게 기어갔습니다. 우리는 길바닥에서 서로를 끌어안고 짐승들의 폭력을 견뎌야 했습니다. 사람들이 스마트폰으로 동영상을 찍고 있었지만 경찰에 신고해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깡패들은 다시 눈에 띄면 죽여버린다는 말을 남기고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멍투성이가 된 우리는 서로의 얼굴을 닦아주며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서울 하늘 아래 우리 편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우리는 참담했습니다. 도윤 씨는 입술이 터졌고 저는 손가락에 깁스를 해야 했습니다. 춤은 당분간 불가능했습니다. 희망이 짓밟힌 자리에는 도끼만이 남았습니다. 어머니는 묵묵히 밥상을 차려주셨습니다. 밥그릇 위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먹어라. 먹고 힘내서 살아야지.
저놈들이 우리 죽으라고 고사를 지내도 우리는 보란듯이 살아야 한다.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하고 스마트폰을 켰습니다. 낮에 있었던 일이 SNS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홍대 거리에서 깡패한테 맞는 장애인 부부라는 제목으로요. 댓글들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불쌍하다, 경찰 뭐 하냐는 반응도 있었지만 불법 노점상 아니냐, 외국인이 왜 여기서 설치냐는 악플도 수두룩했습니다. 하지만 그중 하나의 댓글이 제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이 여자분 춤 예사롭지 않은데요? 스페인 국립무용단 스타일인데 제가 전공자라 아는데 저 손동작이랑 발 구르는 건 흉내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혹시 아시는 분? 심장이 뛰었습니다. 누군가는 알아봐 준 것입니다. 제 춤이, 제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저는 대댓글을 달까 망설이다가 그만두었습니다. 지금 제 처지에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받을까 말까 망설이다가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오늘 홍대에서 춤추신 분 맞나요? 중년 남성의 목소리였습니다. 경계심에 침묵하자 그가 다급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아,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방송국 PD입니다. SNS 영상을 보고 연락드렸어요. 당신의 사연, 그리고 그 춤에 담긴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혹시 만나뵐 수 있을까요? 방송국, PD,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이게 기회일까 아니면 또 다른 함정일까? 세상에 공짜는 없고 친절한 사람 뒤에는 늘 칼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저는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하지만 제 귓가에는 인큐베이터 기계음 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살릴 수만 있다면 악마와 인터뷰라도 해야 했습니다. 네, 맞나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저는 떨리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 춤을 불쌍한 동정거리가 아니라 진짜 예술로 다뤄주세요. 저는 거지라서 춤을 춘 게 아닙니다. 저는 엄마라서 춤을 춘 거예요. 다음 날 약속 장소인 여의도의 한 카페로 향했습니다. 도윤 씨가 휠체어를 밀어주었고 어머니는 가장 깨끗한 옷을 꺼내 입으시고 동행하셨습니다. 우리 며느리 기죽지 않게 내가 보디가드 해줄게. 어머니의 든든한 지원 속에 카페 문을 열었습니다. PD라는 남자는 생각보다 젊었고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그는 저를 보자마자 명함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반갑습니다. 루시아 씨. 당신의 춤 영상 100번은 돌려봤습니다. 솔직히 말하죠. 당신 물건입니다. 그의 말이 칭찬인지 계산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는 서류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서바이벌 프로그램입니다. 기적의 오디션. 우승 상금 5억. 참가하시겠습니까? 단 당신의 불행한 과거, 장애, 가난. 모든 것을 팔아야 합니다. 대중은 신파를 좋아하니까요. 모든 것을 팔아라. 제 상처를 전시하라는 말이었습니다.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하지만 5억. 그 돈이면 아이들을 최고급 시설에서 치료받게 할 수 있고 빚도 청산하고 도윤 씨의 다리 수술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도윤 씨가 제 손을 잡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 마. 너 상처받아. 우리가 어떻게든 해볼게.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든 할 수 있는 단계는 이미 지났다는 것을. 저는 서류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PD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할게요. 대신 약속 지키세요. 우승하면 상금 확실한 거죠? PD가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하지만 각오하셔야 할 겁니다. 방송국 놈들이 깡패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거든요. 그리고 당신의 경쟁자들. 다들 사연 하나쯤은 있는 독종들입니다. 계약서에 서명을 하고 나오는 길 하늘에서는 진눈깨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눈이 볼에 닿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이제 되돌릴 수 없습니다. 저는 스스로 호랑이 굴로 들어가는 선택을 했습니다. 도윤 씨는 말없이 제 손을 비벼주었고 어머니는 하늘을 보며 한숨을 쉬셨습니다. 그래, 갈 때까지 가보자. 이판사판이다. 방송 준비는 혹독했습니다.
작가들은 제 집 구석구석을 카메라에 담으며 더 불쌍하게, 더 처절하게를 요구했습니다. 냉장고가 너무 비었네요. 다행이다. 라고 말하는 작가의 혼잣말을 들었을 때는 그 입을 찢어버리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저는 춤 연습에만 매진했습니다. 굳은 몸을 풀고 약해진 근육을 다시 깨우는 과정은 고문과도 같았습니다. 골반이 삐그덕거릴 때마다 진통제를 삼켰습니다. 드디어 첫 예선날. 방송국 대기실은 화려한 옷을 입은 참가자들로 북적였습니다. 아이돌 지망생, 성악가, 댄서. 그들 틈에서 저는 휠체어에 앉은 남편과 촌스러운 시어머니를 대동한 남루한 외국인 아줌마일 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저 여자는 뭐야? 인간극장 찍으러 왔나? 냄새날 것 같아. 들리라고 하는 소리들이 귓가를 때렸습니다. 그때 대기실 문이 열리고 심사위원들이 들어왔습니다. 그중 맨 끝에 서 있는 여자.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며칠 전 문화센터에서 저를 쫓아냈던 그 원장이었습니다. 그녀가 이 프로그램의 심사위원 중 한 명이었던 것입니다. 그녀도 저를 발견하고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러더니 이내 입가에 잔인한 미소를 띄웠습니다. 너 내 손바닥 아니구나. 그녀의 눈빛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운명은 저를 가만두지 않으려는 모양입니다. 하필이면 저를 경멸하는 사람이 내 목줄을 쥐고 있다니. 도윤 씨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긴장하지 마. 넌 최고야. 저 여자가 널 떨어뜨리려 해도 실력으로 눌러버려. 어머니도 주먹을 불끈 쥐셨습니다. 저 여시 같은 년 내가 눈여겨보고 있다. 허튼 수작 부리면 내가 머리채를 잡아서라도. 제 순서가 다가왔습니다. 무대 뒤 조명이 켜지고 진행자가 제 이름을 호명했습니다. 다음 참가자 스페인에서 온 기적의 엄마. 루시아. 저는 도윤 씨가 밀어주는 휠체어에서 일어나 절뚝거리며 무대 중앙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쏟아지는 조명이 눈부셨습니다. 관객석의 수군거림이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심사위원석 정중앙에 앉아 팔짱을 끼고 저를 노려보는 원장의 눈빛. 음악이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준비한 곡은 스페인의 전통 민요와 한국의 아리랑을 믹스한 곡이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세비야의 광장, 병원의 하얀 천장, 인큐베이터 속의 아이들, 그리고 깡패들에게 짓밟히던 거리의 아스팔트. 그 모든 기억을 발끝에 모았습니다. 타닥. 첫 발을 내딛는 순간 골반에서 우두둑 소리가 났습니다. 엄청난 통증이 뇌를 강타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통증을 동력 삼아 더 세게, 더 강렬하게 바닥을 쳤습니다. 이것은 춤이 아니다. 이것은 전쟁이다. 제 치마가 붉은 꽃처럼 휘날렸습니다. 고통으로 일그러진 제 표정은 클로즈업되어 전광판에 비쳤습니다. 객석이 조용해졌습니다. 숨죽인 정적 속에서 오직 제 발소리와 거친 숨소리만이 울려 퍼졌습니다. 원장의 표정이 일그러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의 예상보다, 아니, 그녀가 상상한 것보다 제가 훨씬 더 강했기 때문이겠죠. 음악이 절정을 향해 치달을 때 저는 마지막 회전 동작을 시도했습니다. 다리가 버텨줄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저는 몸을 던졌습니다. 빙글, 빙글, 빙글. 세상이 돌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착지. 쿵. 완벽한 착지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다리에 힘이 풀리며 무대 바닥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일어설 수가 없었습니다. 음악이 끝났는데도 정적이 흘렀습니다. 망했다. 쓰러지다니. 감점을 당할 거야. 탈락이다. 절망감이 밀려와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박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짝, 짝, 짝.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두 사람, 세 사람. 박수 소리는 순식간에 함성으로 변했습니다. 와! 관객들이 기립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눈물 젖은 눈으로 고개를 들어보니 심사위원들조차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단 한 사람, 그 원장만 빼고요. 그녀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진 채 펜을 부러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다리를 부여잡고 겨우 일어섰습니다.
도윤 씨가 무대 아래서 엉엉 울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어머니는 두 팔을 번쩍 들고 만세를 부르고 계셨습니다. 해냈다. 적어도 내 진심은 통했다. 하지만 안심하기엔 일렀습니다. 마이크를 잡은 원장이 싸늘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기 때문입니다. 글쎄요. 감동적이긴 한데 이게 춤입니까? 그냥 악을 쓰는 거지. 기본기도 무너졌고 마지막엔 쓰러지기까지 했잖아요. 저는 프로로서 점수를 줄 수 없습니다. 0점입니다. 장내가 술렁거렸습니다. 야유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원장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점수가 합격의 당락을 결정짓는 결정적인 키를 쥐고 있었습니다. 다른 심사위원들이 만류했지만 그녀는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제 운명이 다시 벼랑 끝에 섰습니다. 그때 무대 뒤에서 누군가 걸어 나왔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메인 PD였습니다. 그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잠시만요. 긴급 제안이 있습니다. 심사위원의 의견이 갈리니 시청자 투표로 결정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생방송 문자 투표를 시작합니다. 원장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대중의 힘을 빌리겠다는 PD의 수였습니다. 이것은 기회이자 더 잔인한 심판대였습니다. 전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저라는 존재가 평가받게 된 것입니다. 전광판에 숫자가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기호 1번 루시아. 숫자가 미친 듯이 치솟았습니다. 제 심장 박동수보다 더 빠르게. 과연 대한민국은 이방인인 저를, 장애인인 저를 받아줄까요? 아니면 원장의 말대로 기본도 안 된 동정파리로 치부할까요? 저는 두 손을 모으고 기도했습니다. 아가들아, 엄마에게 힘을 줘. 숫자가 멈췄습니다. 결과가 발표되는 순간 스튜디오의 모든 조명이 꺼지고 핀 조명 하나가 저를 비췄습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과연 기적의 주인공은 탄생할 수 있을까요? 투표 결과 공개합니다. 전광판의 숫자가 멈췄습니다. 92대 8. 압도적인 승리였습니다. 제 이름 옆에 붙은 막대 그래프가 천장을 뚫을 듯 치솟아 있었습니다. 스튜디오가 떠나갈 듯한 함성이 제 고막을 때렸습니다. 루시아, 루시아. 사람들은 제 이름을 연호하고 있었습니다. 0점을 준 원장 최미란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하는 것을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녀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마지못해 박수를 쳤지만 눈빛만은 저를 죽일 듯이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PD가 다가와 제 손을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기적의 합격입니다. 루시아 씨 2라운드 진출을 축하합니다. 도윤 씨가 휠체어를 밀고 무대 위로 올라와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해냈어. 루시아, 내가 해냈어. 우리는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울었습니다. 어머니는 객석 맨 앞줄에서 덩실덩실 춤을 추고 계셨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세상의 주인공이 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화려한 조명 뒤에 더 짙은 어둠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최미란 원장의 복수가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방송이 나간 후 세상은 두 쪽으로 갈라졌습니다. 저를 응원하는 루시아만 팬덤이 생기는가 하면 반대로 저를 혐오하는 안티 세력도 급증했습니다. 문제는 방송국의 편집이었습니다. 시청률에 눈이 먼 제작진은 저를 실력이 아닌 불행을 파는 여자로 묘사했습니다. 제가 춤을 추며 고통스러워하는 표정은 클로즈업하면서 정작 화려한 발놀림이나 예술적인 동작은 교묘하게 드러냈습니다. 화면 속에 저는 그저 한국인 남편을 등쳐먹고 시어머니에게 얹혀 사는 무능하고 불쌍한 외국인 며느리처럼 보였습니다. 악플은 칼날보다 날카로웠습니다. 남편 병신 만들고 춤바람 났네. 너네 나라로 꺼져라. 장애인 팔아서 돈 버니까 좋냐. 스마트폰을 볼 때마다 심장이 난도질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진짜 무너뜨린 건 악플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가난이라는 현실적인 공포였습니다. 우승 상금 5억은 최종 우승을 해야만 주는 돈이었고 당장 손에 쥐어진 돈은 출연료 몇 푼이 전부였습니다. 그 돈마저도 밀린 월세와 도윤 씨의 약값으로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최악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유난히 춥던 어느 날 밤 보일러가 고장난 냉골방에서 자던 쌍둥이들이 고열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미숙아로 태어나 기관지가 약했던 아이들에게 폐렴이 찾아온 것입니다. 응애 응애. 숨이 넘어가듯 우는 아이들을 안고 응급실로 뛰었습니다.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상태가 안 좋습니다. 급성 폐렴에 폐혈증 초기 증세까지 보여요. 당장 중환자실로 옮겨야 합니다. 중환자실. 그 단어가 주는 무게감에 다리가 풀렸습니다. 하루 입원비만 수십만 원. 우리 형편에는 감당할 수 없는 돈이었습니다. 원무과 직원은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보호자님, 지난번 병원비도 아직 미납이신데 이번에는 보증금이 필요합니다. 돈. 그놈의 돈이 뭐길래 생명을 담보로 잡는단 말입니까? 저는 원무과 바닥에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제발요. 제가 방송 나가는 사람이에요. 상금 받으면 다 갚을게요. 제발 우리 아가들만 받아주세요. 직원은 한숨을 쉬며 겨우 입원 수속을 밟아주었지만 제 자존심은 바닥을 기어다니는 벌레보다 못하게 짓밟혔습니다. 병실 밖 복도 의자에 앉아 저는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춤이고 뭐고 다 부질없어 보였습니다. 내가 주제 넘은 꿈을 꾼 거야. 그냥 공장에 나가서 인형 눈이나 붙일걸. 그때 최미란 원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녀는 제 상황을 다 알고 있는 듯 비웃음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루시아 씨 힘들죠? 애들 병원비 때문에 쩔쩔맨다는 소문 들었어요. 내가 제안 하나 할까요? 지금이라도 기권하세요. 그럼 내가 위로금 조로 병원비 정도는 해결해 줄게. 어때요? 춤춘다고 설치지 말고 그냥 애 엄마로 살아요. 그게 당신 분수에 맞아. 그녀의 말은 달콤한 유혹이었습니다. 자존심만 버리면 아이들을 살릴 수 있다. 도장만 찍으면 이 지옥 같은 가난에서 잠시나마 숨통이 트인다. 저는 흔들렸습니다. 입술을 깨물며 생각해 보겠습니다라고 말하려는 찰나 누군가 제 휴대폰을 확 낚아챘습니다. 도윤 씨였습니다. 휠체어를 끌고 언제 왔는지 그의 눈은 분노로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당신 누구요? 최미란 원장? 당신이 뭔데 내 아내를 흥정해? 병원비? 내가 내 콩팥을 팔아서라도 낼 테니까 다시는 이런 개수작 부리지 마. 도윤 씨는 전화를 끊고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그리고 제 어깨를 잡고 흔들었습니다. 정신 차려. 저 여자가 원하는 게 바로 이거야. 내가 스스로 무릎 꿇는 거. 너 여기서 포기하면 평생 저 여자 발밑에서 살아야 해. 우리 애들이 그런 엄마를 보고 자라길 원해? 하지만 돈이 없잖아. 애들이 죽어가는데 자존심이 밥 먹여줘? 제가 울부짖자. 도윤 씨가 자신의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피 묻은 봉투였습니다. 이거 받아. 열어보니 5만 원짜리와 만 원짜리가 섞인 100만 원 남짓한 돈이 들어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어디서 났어? 도윤 씨는 손을 뒤로 감췄지만 저는 억지로 그의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그의 손가락은 엉망이었습니다. 곳곳이 베이고 물집이 터져 피가 맺혀 있었습니다. 요즘 인터넷으로 목공예품 주문받아서 밤새 깎았어. 휠체어 앉아서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더라. 루시아, 나 병신 맞지만 내 처자식 굶겨 죽일 만큼 무능하진 않아. 그러니까 제발 포기하지 마. 춤춰. 보란듯이 춤춰서 그 여자 코를 납작하게 해줘. 뒤이어 어머니가 김밥 2줄을 들고 나타나셨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에는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얼굴이 왜 그러세요? 제가 놀라 묻자 어머니는 씩 웃으셨습니다. 아까 시장에서 어떤 놈이 우리 며느리 욕하길래 내가 머리끄덩이 좀 잡았다. 내 며느리 거지 아니라고 예술가라고 소리 좀 쳤지. 속이 다 시원하다. 어머니는 제 손에 김밥을 쥐어주셨습니다. 먹고 힘내라. 내 손주들 병원비는 내가 시장통을 뒤집어서라도 마련해 올 테니 너는 연습이나 해. 가족.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저를 위해 피를 흘리는 사람들. 저는 그 자리에서 썩은 동아줄 같았던 최미란의 제안을 잘라버리기로 결심했습니다. 눈물을 닦고 일어섰습니다. 그래, 갈 때까지 가보자. 내가 여기서 죽더라도 무대 위에서 죽겠다.
2라운드 미션이 발표되었습니다. 주제는 콜라보레이션. 심사위원들이 지정해주는 파트너와 함께 무대를 꾸미는 것이었습니다. 최미란 원장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제 파트너를 호명했습니다. 루시아 씨의 파트너는 중요 무형문화재 제17호 판소리 고법 이수자 박두식 선생님입니다. 장내가 술렁거렸습니다. 박두식. 그는 괴짜, 고집불통으로 유명한 국악계의 거장이었습니다. 타협을 모르는 성격 탓에 방송 출연도 거의 하지 않는 분이었죠. 서양의 춤인 플라멩코와 한국의 전통소리인 판소리. 물과 기름 같은 조합이었습니다. 게다가 박 선생님은 외국인을 싫어한다는 소문까지 있었습니다. 최미란 원장의 의도는 뻔했습니다. 저를 망신 주고 떨어뜨리겠다는 것이죠. 연습 첫날 국악원 연습실의 공기는 얼음장보다 차가웠습니다. 하얀 한복을 입고 북소리북 앞에 앉아있는 박 선생님은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루시아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90도로 인사를 했지만 그는 곰방대만 두드릴 뿐이었습니다. 어디서 양놈 춤추는 기생이 들어왔어. 재수없게. PD놈이 사정해서 오긴 왔다만 나는 춤장단 안 맞춰준다. 내 북소리는 신성한 거야. 첫마디부터 비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기생 아닙니다. 무용수입니다. 그리고 제 춤도 신성합니다. 뭐? 신성? 다리 병신이 쩔뚝거리는 게 신성해? 웃기고 자빠졌네. 그는 북을둥 하고 한 번 치더니 돌아앉아 버렸습니다. 모멸감이 치밀어 올랐지만 저는 연습실 구석에서 혼자 몸을 풀었습니다. 박 선생님은 연습 내내 저를 투명 인간 취급했습니다. 그는 오직 자신의 제자와 판소리 한만 맞췄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혼자 스텝을 밟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박 선생님의 북소리, 그 투박하고 거친 둥, 두둥, 딱 하는 리듬이 제 심장 박동과 묘하게 겹치는 것이었습니다. 플라멩코의 리듬인 콤파스 캠퍼스는 12박자입니다. 그런데 박 선생님이 치는 중모리 장단도 12박자였습니다. 다르지만 같았습니다. 스페인의 집시들이 겪었던 박해의 한과 한국의 소리꾼들이 토해내는 한. 그 정서의 뿌리가 맞닿아 있다는 것을 저는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연습 3일차 저는 도박을 걸기로 했습니다. 박 선생님이 잠시 쉬는 틈을 타 저는 신발을 벗어던지고 맨발로 마룻바닥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가 치고 있던 북장단에 맞춰 사파테아 도발 구르기를 시작했습니다. 뚱 하면 타닥, 딱 하면 탁. 그의 북소리 사이사이를 제 발소리가 채웠습니다. 처음에는 시끄럽다고 인상을 찌푸리던 박 선생님의 고개가 서서히 돌아갔습니다.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통증이 느껴졌지만 그 통증조차 리듬으로 승화시켰습니다. 제 몸은 악기가 되었습니다. 땀범벅이 되어 마지막 스텝을 밟았을 때 연습실에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박 선생님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제 앞으로 다가와 제 부르트고 상처투성이인 발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거친 손으로 제 어깨를 툭 쳤습니다. 제법이네. 깽깽이 발인 줄 알았더니 소리에 뼈가 있어. 너 그 다리 꽤 아플 텐데. 아픕니다. 하지만 춤출 때는 안 아픕니다. 독한 년. 맘에 든다. 이름이 루시아라고 했냐? 한국 이름 하나 지어주마. 심청이 어떠냐? 아비 눈뜨게 하려고 인당수에 몸 던진 년이나 새끼 살리려고 부러진 다리로 춤추는 너나 팔자가 똑같다. 그것은 그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칭찬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연습은 지옥 훈련으로 바뀌었습니다. 박 선생님은 저를 며느리 다루듯 혹독하게 굴렸습니다. 발소리가 약해. 더 세게. 땅이 꺼지게 밟아. 밤마다 발바닥에 피구름이 잡혔지만 저는 행복했습니다. 우리는 언어를 넘어 소리로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최미란 원장이 파놓은 함정이 오히려 저에게 날개를 달아준 셈이었습니다. 드디어 결전의 날. 2라운드 무대. 객석은 꽉 차 있었고 생방송 카메라는 붉은 불을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대기실 복도에서 마주친 최미란 원장은 여유만만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박 선생님 비위 맞추느라 고생 좀 했겠어요?
오늘 망신이나 안 당하면 다행일 텐데. 준비한 손수건은 있어요? 울면서 내려오려면 필요할 텐데. 저는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며 스페인어로 짧게 대답했습니다. 바모즈 어버. 두고 봅시다. 무대 조명이 켜졌습니다. 무대 중앙에는 박 선생님과 고수북 치는 사람들, 그리고 아쟁 연주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붉은색과 검은색이 섞인 개량 한복 드레스를 입고 그들 앞에 섰습니다. 정적이 흐르고 박 선생님의 얼쑤 하는 추임새와 함께 북소리가 시작되었습니다. 뚱, 뚱, 뚱. 심장을 울리는 북소리. 그 위에 아쟁의 구슬픈 선율이 깔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팔을 들어 올렸습니다. 손에는 캐스터네츠 대신 한국의 소고를 들었습니다. 플라멩코의 손동작과 한국 무용의 춤사위가 섞인 기묘한 움직임. 관객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리듬이 빨라졌습니다. 휘몰아치는 징소리와 함께 저는 격렬하게 발을 구르기 시작했습니다. 타다다닥, 쿵, 타닥. 박 선생님의 북소리와 제 발소리가 미친 듯이 충돌하고 또 어우러졌습니다. 그것은 싸움이자 화해였고 절규이자 기도였습니다. 제 골반이 비명을 질렀지만 아드레날린이 고통을 마비시켰습니다. 저는 무대 위를 날아다녔습니다. 장애, 가난, 편견, 그따위 것들은 이 신명나는 리듬 앞에서는 아무런 힘도 쓰지 못했습니다. 춤의 절정에서 저는 무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상체를 뒤로 젖히며 소고를 하늘 높이 쳐들었습니다. 제 눈에서 눈물이 한 방울 툭 떨어져 무대 바닥에 닿는 순간 음악이 뚝 멈췄습니다. 3초간의 정적. 그리고 터져나온 것은 박수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우아악 하는 짐승의 포효 같은 함성이었습니다. 관객들이 전원 기립했습니다. 심지어 심사위원석에 앉아있던 다른 심사위원들도 입을 다물지 못하고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박 선생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무뚝뚝한 그 노인이 환하게 웃으며 저에게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고 있었습니다. 마이크를 잡은 최미란 원장의 손이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습니다. 평가를 해야 할 차례였지만 그녀는 입을 떼지 못했습니다. 옆에 있던 다른 심사위원, 유명 아이돌 프로듀서가 마이크를 가로채듯 잡고 외쳤습니다. 이건 미쳤습니다. 이건 퓨전이 아니라 그냥 새로운 장르의 탄생입니다. 한이라는 정서가 스페인과 한국을 관통했습니다. 루시아 씨, 당신은 댄서가 아니라 아티스트입니다. 제 점수는 100점 만점에 1000점입니다. 점수판이 돌아갔습니다. 99, 100, 98, 100. 그리고 최미란 원장의 점수. 그녀는 차마 0점을 줄 수 없었는지 떨리는 손으로 버튼을 눌렀습니다. 85점. 여전히 짠 점수였지만 대세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 저는 압도적인 점수차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무대에서 내려오자마자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루시아 씨 되십니까? 여기는 청와대 비서실입니다. 네. 어디라고요? 영부인께서 방송을 보시고 깊은 감명을 받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있을 스페인 국왕 방한 기념 국빈 만찬에 루시아 씨를 초청 공연자로 모시고 싶습니다. 박두식 선생님과의 합동 공연으로요. 전화기를 든 손이 떨렸습니다. 국빈 만찬. 스페인 국왕. 이것은 단순히 방송 우승 따위와는 비교도 안 되는 국가적인 차원의 인정이었습니다. 대기실 문이 열리고 도윤 씨와 어머니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달려가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도윤 씨, 우리 이제 살았어. 진짜 살았어. 하지만 기쁨도 잠시 대기실 구석에 켜져 있던 TV 뉴스 속보가 제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속보 기적의 오디션 출연자 루시아, 불법 체류 의혹 제기. 출입국 관리소 조사 착수 예정. 화면에는 모자이크 처리된 제 사진과 함께 제보자 시씨라는 자막이 떠 있었습니다. 시씨. 최미란 초이 MIRAN. 그녀였습니다. 그녀가 최후의 카드를 꺼내든 것입니다. 비자 문제. 도윤 씨와의 혼인 신고 과정에서 빚 때문에 서류 미비가 있었던 틈을 그녀가 파고든 것입니다.
국빈 만찬 초청과 강제 추방 위기. 천국과 지옥이 동시에 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배를 감싸 쥐었습니다. 등 뒤에서 서늘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대기실 문 밖에 출입국 관리소 직원들이 서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대기실 문을 막아선 양복 차림의 남자들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출입국 관리소 직원들이었습니다. 그 뒤로 최미란 원장이 팔짱을 낀 채 비릿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이제 끝이야, 이 거지 같은 년아라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도윤 씨가 휠체어를 밀며 앞을 막아섰고 어머니가 내 며느리 잡아가려면 나부터 밟고 가라. 며 소리를 지르셨지만 공권력 앞에서는 계란으로 바위치기였습니다. 직원이 제 팔을 잡으려는 순간 저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국빈 만찬이고 뭐고 이제 강제 추방되어 아이들과 생이별하게 될 거라는 공포가 저를 집어삼켰습니다. 멈추시오. 천둥 같은 호통 소리가 복도를 울렸습니다. 박두식 선생님이었습니다. 하얀 두루마기 자락을 휘날리며 달려온 선생님은 제 앞을 막아선 직원의 손을 지팡이로 내리쳤습니다. 지금 누구 몸에 손을 대는 거야? 이 사람은 내 수제자이자 다음 주 청와대 만찬의 주인공이야. 국익을 해칠 셈이야? 선생님의 기세에 직원이 멈칫했습니다. 선생님, 업무 방해하시면 곤란합니다. 신고가 들어와서. 신고? 그딴 게 중요해? 지금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오고 있어. 내 말이 거짓말 같으면 장관한테 직접 물어봐. 그때였습니다. 직원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전화를 받은 직원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습니다. 네. 네, 장관님. 네. 특별예술인 비자요? 지금 바로 처리하라고요? 아,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직원은 90도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착오가 있었습니다. 루시아님은 문화예술기여 특별비자 발급 대상자로 선정되셨습니다. 오늘 조사는 취소합니다. 상황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최미란 원장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말도 안 돼. 저 여자는 불법 체류자라고요. 내가 신고했는데 어떡해. 박두식 선생님이 최 원장 앞으로 다가가 곰방대로 그녀의 어깨를 툭툭 쳤습니다. 예술을 모르는 장사꾼이 설치니까 탈이 나지. 자네 국악원 이사직 내놓을 준비나 해. 내 귀한 제자를 건드린 대가가 아주 혹독할 거야. 최 원장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다리로 서서 도윤 씨와 어머니를 끌어안았습니다. 우리는 엉엉 울면서 서로의 등을 두드렸습니다. 그것은 승리의 눈물이자 지옥에서 살아 돌아온 자들의 안도감이었습니다. 일주일 뒤 청와대 영빈관.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스페인 국왕 내외와 한국 대통령, 그리고 수많은 귀빈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붉은색 플라멩코 드레스 위에 한국의 옥색 저고리를 걸치고 무대에 섰습니다. 박두식 선생님의 북소리가 시작되자 제 몸이 저절로 반응했습니다. 이날의 춤은 경쟁을 위한 춤이 아니었습니다. 감사를 위한 춤이었습니다. 나를 받아준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감사, 나를 지켜준 가족에 대한 사랑, 그리고 기적처럼 살아준 아이들에 대한 축복. 제가 마지막 스텝을 밟고 바닥에 엎드려 인사를 올렸을 때 스페인 국왕이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곧이어 모든 사람이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국왕님은 저에게 다가와 스페인어로 말씀하셨습니다. 루시아, 그대는 스페인의 태양과 한국의 바람을 모두 가진 진정한 예술가요. 당신이 자랑스럽소. 그 한마디에 지난 3년간의 서름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방송 카메라는 이 모든 장면을 생중계했고 대한민국은 루시아 신드롬에 빠졌습니다. 방송이 끝난 후 저는 기적의 오디션 최종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상금 5억 원. 세금이 재해진 돈이 통장에 찍히던 날 저는 은행 앱을 켜놓고 손을 벌벌 떨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병원에 가서 밀린 병원비를 일시불로 결제한 것이었습니다. 원무과 직원이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처음으로 고개를 뻣뻣하게 들고 나왔습니다. 잔돈은 됐습니다. 커피라도 사드세요. 소심한 복수였지만 짜릿했습니다. 그 다음은 비청산이었습니다.
우리 집 문을 부수고 행패를 부렸던 사채업자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현금 다발을 책상 위에 던지며 차용증을 찢어버렸습니다. 다시는 우리 가족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 깡패들이 굽실거리는 꼴을 보니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 도윤 씨의 수술이었습니다. 국내 최고의 척추 전문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10시간의 대수술 끝에 의사 선생님이 웃으며 나왔습니다. 성공입니다. 신경이 살아있었어요. 재활만 잘하면 다시 걸을 수 있습니다. 어머니는 병원 복도에서 무릎을 꿇고 통곡하셨습니다. 하느님 부처님 감사합니다. 우리 며느리가 복덩이입니다. 시간은 화살처럼 흘렀습니다. 1년 뒤 우리는 낡은 단칸방을 떠나 마당이 넓은 2층 주택으로 이사했습니다. 1층에는 루시아 앤드 도윤 퓨전 아트 센터를 열었습니다. 저는 춤을 가르치고 재활의 성공에 지팡이를 짚고, 걸을 수 있게 된 도윤 씨는 목공예를 가르치며 무대 소품을 만들었습니다. 센터는 수강생들로 미어터졌습니다. 한때 저를 문전박대했던 문화센터 수강생들이 이제는 저에게 배우기 위해 줄을 섰습니다. 최미란 원장의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그녀는 방송 조작과 입시 비리 혐의가 드러나 구속되었고 국악계에서 영구 제명되었습니다. 어느 날 구치소 면회실로 그녀를 찾아갔습니다. 수의를 입고 초라하게 앉아있는 그녀는 저를 보자마자 고개를 돌렸습니다. 비웃으러 왔니? 그녀가 쏘아붙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춤 공연 티켓 2장을 유리병 너머로 보여주었습니다. 아니요. 당신 덕분에 제가 강해질 수 있었어요. 고맙다는 말 하러 왔어요. 출소하면 한번 보러 오세요. 진짜 춤이 뭔지 알려드릴게요. 그녀는 아무 말도 못하고 어깨를 들썩이며 울었습니다. 용서가 최고의 복수라는 말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어느덧 2026년 1월 1일이 되었습니다. 한국에 온 지 꼭 1년이 지난 날입니다. 오늘은 루시아 단독 콘서트가 열리는 날입니다.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3000석이 전석 매진되었습니다. 대기실 거울 앞에 앉아 분장을 하는데 도윤 씨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이제 지팡이 없이도 제법 잘 걷습니다. 그가 제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긴장돼? 아니, 설레어. 당신이 만든 무대잖아. 도윤 씨가 직접 깎고 다듬은 무대 세트.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무대였습니다. 그때 엄마 하는 소리와 함께 두 꼬맹이가 뒤뚱뒤뚱 달려왔습니다. 우리 쌍둥이 하늘이와 별이입니다. 인큐베이터에 있던 그 작고 여린 생명들이 이제는 볼볼거리고 뛰어다닙니다. 어머니가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아이들 뒤를 쫓아오셨습니다. 아이고 이 녀석들아. 엄마 화장 지워진다. 어머니의 얼굴에는 더 이상 근심도 가난의 그늘도 없었습니다. 오직 자랑스러움과 행복만이 가득했습니다. 무대에 올랐습니다. 쏟아지는 조명, 터질 듯한 함성. 객석을 가득 메운 사람들. 그들 중에는 저를 욕하던 사람들도 있겠지만 이제는 상관없습니다. 저는 제 춤으로 그들의 마음을 녹였으니까요. 음악이 시작되기 전 저는 마이크를 잡고 잠시 관객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1년 전 오늘 저는 만삭의 몸으로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가진 건 빚뿐이었고 몸은 부서져 있었고 희망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보고 끝났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엄마니까요.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이 있으니까요. 관객석이 조용해졌습니다. 도윤 씨와 어머니가 눈물을 훔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인생은 플라멩코와 같습니다. 격렬하게 발을 구르며 고통을 토해내야 하지만 그 끝에는 반드시 아름다운 꽃이 핍니다. 지금 춥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제 이야기를 기억해 주세요. 멈추지 않고 발을 구른다면 언젠가 반드시 당신만의 무대가 열릴 것입니다. 이제 제 인생을 담아 춤을 추겠습니다. 그라시어즈 코리어. 감사합니다, 여러분. 음악이 흐르고 저는 힘차게 발을 굴렀습니다. 타닥. 그 소리는 더 이상 고통의 비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환희의 찬가였고 생명의 고동이었습니다. 제 치마폭에서 붉은 꽃잎들이 흩날렸습니다.
무대 위에서 저는 완벽한 자유를 느꼈습니다. 세비야의 태양보다 더 뜨겁고 서울의 눈보다 더 순수한 열정이 제 온몸을 감쌌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쏟아지는 기립박수 속에서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멀리 스페인에 계신 친정 어머니가 보고 계실 것 같았습니다. 엄마, 나 해냈어. 나 행복해. 제 볼을 타고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웃고 있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환한 미소로요. 이것은 끝이 아닙니다. 루시아의 기적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니까요. 가슴 뭉클한 이야기였나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큰 감동으로 보답하겠습니다. 하고 싶은 말씀은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을 빕니다.